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제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이 가끔은 믿기지가 않고 꼭 꿈을 꾼 것만 같아요. 그 순간들의 심정을 담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럭저럭 평범하고 성실하였던 아버지의 모습은 점차 술에 절여진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에는 심지어 술에 잔뜩 취해 정신을 잃은 채로 길바닥에 쓰러져 계셨다가 입이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알고서 혀를 끌끌 차며 기피하는 존재.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였네요. 어머니의 가슴에 얼마나 날마다 깊고 진한 멍울이 들었던지 모릅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던 건 당연했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아버지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제가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7살, 8살 이 나이쯤까지만 해도 귀엽고 명랑하고 활발하기만 할 뿐인 아이였는데요. 머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사고뭉치가 되었어요. 아니죠. 그건 너무 가벼운 표현 같네요. 사고뭉치가 아니라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중학교 무렵부터는 아예 질 나쁜 양아치가 따로 없었고요. 수연아, 너 제발 언제쯤 철들고 정신을 차릴래? 학교는 제대로 나가고 있는 거 맞아? 아, 왜 자꾸 간섭질이야, 짜증나게.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네가 알아서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골치 아파했겠니? 아버지도 그러시는 마당에 너까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응? 제발 부탁이다. 자꾸 나한테 지랄하지 마. 엄마가 그럴수록 나는 확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어지거든? 아니, 없기는 대체 뭘 없겠다고. 얘가 진짜. 너네가 말하는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또 놀러 가는 거야? 그 불량배들하고? 안 된다, 안 돼. 수연아. 여동생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발을 동동 구르시며 가슴을 졸이며 그렇게 지내셨었죠.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라고 여동생은 꼭 자기 같은 애들하고만 어울려 다녔습니다. 아주 소문난 양아치들이었어요. 그걸 아시니까 어머니도 환장할 노릇이었고요. 하지만 그 어떤 부탁이나 만류로도 여동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커다란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여동생 포함 10명이서 한 명을 돌아가며 두들려 패고 옷과 신발을 다 찢어버리고 그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피해 학생은 코피를 줄줄 흘리면서 온몸이 끔찍한 멍으로 뒤덮인 채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에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지역사회가 난리 나고 뒤집어졌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으로만 알려져 있었던 피해 학생이 알고 보니까 집이 엄청 잘 살았거든요. 그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자식에게 워낙 신경을 못 써주셨을 뿐이었죠. 피해자 측의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금세 널리 크게 퍼지게 되었고 어머니는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수연이 영영 앞길이 막히는 거 아니야? 학교 졸업마저 못하면 아휴 그건 절대 안 돼. 이게 다 자식 똑바로 못 키운 내 잘못인데. 그리고 굳게 결심을 하신 후 피해 학생을 따로 찾아가서 비셨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님에게도 찾아가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부짖으며 빌고 또 비셨다고 합니다. 그 덕에 여동생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9명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고 피해 학생 측의 입김이 들어가서 다들 안 좋게 결말을 맞이했죠. 여동생만 간신히 학교에 발을 붙이고 있었어요. 전부 어머니 덕이었죠. 하지만 여동생은 그런 어머니를 욕하였습니다. 쪽팔리게 진짜. 누가 그렇게 해달랬나? 부탁하지도 않은 짓을 왜 자기 멋대로 해? 아, 생각할수록 쪽팔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여동생에게 과연 개과천선의 순간이란 올까 하는 문제가 궁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좀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를 다니던 와중에 여동생이 남자하고 눈이 맞아버렸고요. 한 학년 위에 근처 공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놈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다녔었고요. 그놈하고 눈이 맞아서 그놈의 자취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아직 미성년자 학생인데 웬 자취방 생활을 하고 있었다 싶었더니
그놈이 자기 집에서 내놓은 자식인 것 같았습니다. 보통 질이 낮은 놈이 아니었던 건데요. 어머니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고 집안 꼴 한번 잘 돌아간다면서 아버지는 혀를 차며 술병 나발을 부셨습니다. 에라이, 이제는 그냥 다 포기했으니까 학교 졸업이나 하고 그 다음에는 돈이나 제때 벌어와라, 이 망할년. 낄낄 웃으시면서 여동생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겨우 그 정도로 점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동생이 성인이 되는 것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때는 여동생이 19이 되던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직은 많이 쌀쌀하고 춥던 그때 아버지는 술 때문에 얻게 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또한 고등학교 과정을 끝마치지 못하였어요. 2학년 과정까지 간신히 하고 자퇴의 길을 걸었거든요. 학교 생활을 워낙 불량하게 해왔었기 때문에 퇴학이냐 자퇴이냐 둘 중 하나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별 수 없었고 어머니는 여동생의 자퇴에 동의를 억지로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퇴를 한 여동생은 기껏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지냈고요. 그리고 몇 달이 흘러 여동생과 함께 자취생활을 하던 그놈이 잠적을 했습니다. 여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자기가 차곡차곡 모아서 불려준다고 거짓말을 해서 다 받아낸 다음 그걸 가지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어머니는 여동생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 살면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리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동생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귀찮게 간섭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험한 일이나 당한 건 혹시 아닐는지 수연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도 안 온다. 어머니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았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여동생을 찾아다녔습니다. 워낙 노는 것을 좋아했으니까 양아치 친구들하고 연락을 꼭 한 번이라도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마리를 잡고서 기다렸고 약 1년여가 지났을 때 여동생을 찾았습니다. 허름한 빌라의 반지하에서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 2명과 총 3이서 살고 있었어요. 만나러 갔더니 저한테 쌍욕을 날리며 꺼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 위해서 이러는 줄 알아? 너 좋으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 걱정 때문에 이러는 거야. 요새 어머니 건강이 안 좋단 말이야. 너는 네 생각만 해? 너를 걱정하는 어머니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야지.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 양심? 나 그런 거 없는데? 엄마가 건강이 안 좋은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너 진짜 막 나가는구나. 잔소리하지 말고 꺼져. 귀 아프니까. 여동생이 쌍욕을 하면서 저를 쫓아냈어요. 찾아서 만났으나 문전박대를 당한 이야기를 저는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밝힐 수밖에 없었죠. 모녀가 한참이나 지독한 한숨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건강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 어머니가 씁쓸하게 혼잣말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여동생이 먼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나쁜 놈들한테 잘못 걸려서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잃었다고 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수중에 모든 것을 잃어서 오갈 데도 없어진 모양이었어요. 저는 기가 막혔으나 어머니는 진중한 얼굴로 이런 제안을 하실 뿐이었고요. 이 집에서 살기 싫다고 난리 바가지를 피우면서 나갈 때는 언제이고 이제 돈 떨어지고 힘들으니까 들어오고 싶다는 거냐? 수연이 네가 생각해도 이건 좀 너무했지? 그래서 뭐, 나 못 받아주겠다고? 나가라고? 네가 조건을 다 지켜주면 받아줄 마음이 있어. 앞으로 정신 차리고. 그 진한 화장 제발 다 지우고 옷 똑바로 입고 독한 향수 뿌리지 말고 머리꼴도 멀쩡하게 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 하면서 그렇게 제정신으로 살아. 이거 약속하면 너를 받아줄 거야. 여동생은 자존심이 상해서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거리면서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하였어요.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유형을 더 많이 보셨어요? 달라지는 사람, 달라지지 않는 사람.
아주 극명하게 다른 법이지요. 제 여동생은 후자의 경우였어요. 달라지겠다고 해놓고 처음에는 정말 달라질 것처럼 굴어놓고 딱 3개월 반 만에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챙겨서 가출을 해버렸거든요. 이쯤 되면 가족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수연이 얘가 결국은 아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는구나. 지연아, 네 동생을 대체 어떡하면 좋으니? 어머니, 이제 수연이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수를 써도 수연이의 마음을 다잡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 사실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수연이보다 어머니가 더 걱정이에요. 지연이 네가 없었으면 나는 못 살았다. 진작에 그냥 저승에 가고도 남았을 거야. 나이가 드시면서 깊어진 어머니의 눈매를 바라보며 저는 슬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안 해보신 일이 없었고요. 너무 고단하고 힘들게 사셨어요. 독한 약을 쓰는 청소일을 다니셨을 때는 손조차 성하지가 못했습니다. 손의 피부가 완전히 울긋불긋해 껍질이 일어나고 벗겨지고 가렵고 아프고 그래서 잘 씻지도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셨던 어머니를 저는 다 봐왔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병원조차 돈 없고 시간 없어서 못 다니시는 분이 제 어머니셨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저는 죄스러웠습니다. 내가 공부라도 잘해서 명문대를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참 좋았겠지. 어머니를 웃음 짓게 만들었을 거고 생각만 해도 자랑스럽고 멋진 딸이라고 어머니가 그러셨을 거야. 그런데 나는 내 인생에서 명문대는커녕 뭐 하나 잘난 것을 이뤄낸 게 없구나. 시연이가 불효녀라고 해서 내가 효녀라도 될 수 있나? 내가 그럴 자격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입 밖으로 안 꺼낸 건 못난 스스로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말로만 태연하게 효녀인 것처럼 구는 제가 한심했어요. 정작 실속 하나 없었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었어요. 흘려보낸 학창시절이 아까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가 2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각성이라는 걸 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만 말고 어디 한번 죽을 각오로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고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돈을 벌자.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늙어서 후회 말고 젊을 때 고생하자. 저를 둘러싼 집안 분위기, 가정 환경이 그렇다 보니 제가 매사에 자신감이 크게 없고 무기력한 기질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는 채로 20대 젊은 시절을 보내기가 갑자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게다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나이가 빨리 들어가시는 것 같은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결단을 내린 다음 이를 악물고서 미친 듯이 일을 다녔고 돈을 벌고 모으는 재미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 때 여동생에게서 소식이 날아들었는데요. 결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웬 결혼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는 호프집 사장이었고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났다고 하였어요. 어머니 집에서 차로 3시간 좀 넘게 걸리는 지방 도시. 거기까지 가서 여동생이 여태 지내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네요. 그 사람은 몇 살인데? 그게 나랑 13살 차이야. 뭐? 너 미쳤어? 띠동갑도 넘었다는 얘기잖아. 뭘 그렇게 놀래? 띠동갑에서 1살밖에 더 차이 안 나거든? 미쳤구나. 네가 돌아버린 거야. 13살 많은 남자랑 알게 된 지 6개월 만에 임신으로 결혼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이미 임신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수가 없잖아. 언니는 왜 언니가 되어가지고 동생한테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 해줘? 와, 여동생 때문에 정말 화병이 올 것만 같았어요. 제가 이 정도였는데 어머니는 더 하셨죠.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가뜩이나 원체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동네 칼국수집에 일을 다니셔서 제가 걱정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려고 그럴 마음뿐이었는데 여동생이 또 망쳐놓았습니다. 호프집 사장놈이 돈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집안에서 집 한 채 해줄 여력이 안 되었고요. 호프집도 개업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었고 규모도 작아서 돈을 벌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결국 이게 뭐겠나요? 여동생이 저한테 돈 좀 달라고 하는 결말이었죠. 임신한 몸으로 결혼을 하는데 설마 안 보태줄 수가 있겠냐면서 큰 소리를 치는 여동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제 좀 인생의 기지개를 켜보나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꼬일까? 가족이 웬수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동생도 영영 꺼졌어야 했는데. 이런 저주스러운 가족관계를 점지해준 하늘이 증오스러웠네요. 결혼한 여동생은 그걸로 끝이 났었고요. 애가 태어난 뒤로도 얼마나 우는 소리를 징징해댔던지 모릅니다. 게다가 애가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이 난리였고 애가 아프다니까 차마 어머니도 저도 외면이 안 되어서 또 도와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애 아빠 그 인간이 몸에 몹쓸 병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여동생한테 옮겨졌고 다시 아기한테까지 그렇게 이어진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몹쓸 병균은 문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했고요.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뭐 이런 쓰레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는데 팥나더라고요. 여동생의 시댁, 그 집안이 개념과 상식이 안 통했거든요. 진짜 사람 돌아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오망방자하게 제멋대로 살아온 여동생은 더 미칠 노릇이었겠죠. 맨날 난리를 쳐대며 죽겠다느니 하는 소리를 입에 담았습니다. 뭘 어쩌겠나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또 돈을 붙여주고 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는 게 정말 왜 이렇게 힘든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어머니 하나 의지하고 제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로 삼은 채 그렇게 버티고 살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건강이 점차 안 좋아지셔서 제가 강력히 권유를 드렸고 칼국수집 일도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제 쉬기만 하세요. 네? 그간 너무 고생만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친구분들하고 맛있는 거나 잡수시고 다니세요. 지연아, 정말 고맙다. 네 덕에 그나마 내가 웃고 살아. 어머니가 제 앞에서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는데 옛날에 그 고우셨던 얼굴이 많이 상해 있는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삼 말을 꺼내게 되었죠. 어머니, 생각할수록 저는 어머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아이고 그럼 네가 내 딸인데. 그런데 수연이는 돌아가신 아버지만 닮았나 봐요. 예전부터 든 생각이지만 수연이가 정말 어머니하고 안 닮았어요. 그러니? 나는 잘 모르겠던데. 에이, 닮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걸요? 하긴 그래. 수연이가 나하고 하도 안 비슷하니까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어려워서 키우는데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어머니랑 저, 아버지랑 수연이 이렇게나 극명하게 둘둘씩 갈릴 수 있을까요? 성격뿐만 아니라 외모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랑 조금 더 안 닮았잖아요. 그리고 수연이랑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자매 사이라고 말하면 모두가 안 믿었을 정도였죠. 어떻게 친자매냐, 그냥 친척 아니냐, 다들 그렇게 말했었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집이 참 따로따로 닮기는 했네. 그러니까요. 어머니하고 저는 조용한 성격인데 아버지도 그렇지만 수연이는 진짜 성격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한 가족인데 그럴 수 있나 싶네요. 그런 소리를 한참 주절거리면서 보니까 어머니의 손이 물컵을 쥔 채로 굳어서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수전증이 온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던지 몰라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그냥 가슴이 갑자기 막 세게 뛰어서 그런가 보다. 네? 혹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휴, 그럴 거 없어. 일단은 좀 누워야겠다.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방으로 걸음을 옮기셨던 어머니셨죠. 잠시 후 저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어머니가 주무시는지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한숨 주무신다던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한숨만 오래도록 내쉬시던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저 의문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죠. 원통하게도 여동생의 민폐 행각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더욱 원통한 점은 제가 그걸 차마 못 끊어낸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혈연이니까, 하나뿐인 자매이니까, 그리고 어머니한테서 난 똑같은 자식된 입장이니까. 그런 지극히 일차원적인 이유로 여동생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가지 일을 계기로 제가 끝내 여동생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친 것은 작은 다마스 차량이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아주 작은 차라서 물품이나 운반하는 용도로 자주 쓰이는 차량 말입니다. 시장에 물건을 대고 서둘러 이동하던 다마스 차량이 전방 주시를 잘 하지 못하였고 어머니 또한 걸음을 그날따라 서두르고 계셨던 것인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충돌이 일어났죠. 만약에 몸 튼튼하고 젊은 사람이 당했다면 모를까. 어머니는 시장길에서 다마스 차량에 치이신 것만으로도 크게 다치고 마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 직후에는 몰랐는데 머리를 바닥에 잘못 부딪혀서 다치신 걸로 드러났고요. 병원에 이송되셨던 어머니는 분명히 의식이 있으셨습니다. 연락을 받고서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던 제가 어머니를 배웠습니다. 제가 막 붙잡고서 우니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괜찮아. 그리고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다. 알려줄 게 있어. 신음과 함께 말씀하셨던 그게 의사소통의 마지막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사고 날짜로부터 10개월하고도 6일을 그렇게 계셨습니다. 기적적으로 버티고 또 버텨주셨습니다. 불어나는 병원비를 저는 희망의 값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어머니보다 스스로가 우선이었죠. 세상에, 병원비가 대체 얼마야?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어머니의 목숨이 달렸는데 너는 고작 병원비 이야기나 자꾸 꺼내 들어야겠어? 솔직히 가망이 없는 거 아니야? 엄마가 다시 멀쩡히 눈을 뜰 것 같지도 않은데. 언니도 이쯤에서 희망 고문 같은 거 그만둬. 너 그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나 진짜 너 이제 안 볼 거야? 명심해. 제가 전에 없이 단호하게 나오자 여동생도 주춤했었으나 그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이 좋을 것 같았으면 구제불능이 아니었겠죠. 여동생은 결국 제 앞에서 본심을 꺼내들고 말았거든요. 언니, 병원비 낼 돈이 있으면 그거 나 주면 안 돼? 다 죽은 사람 말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은 사람이 쓰는 게 훨씬 낫잖아. 응? 제발 부탁이야. 나 진짜 돈 없어서 그래. 어머니에 대한 그 어떤 애정이나 미련이 보이지 않았던 여동생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그렇게 여기기로 했어요. 저는 여동생을 매몰차게 뿌리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 빠지신 지 7개월여 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셨고요. 조용하게 장례식장에는 여동생 또한 자리하고 있었죠. 저는 꼴도 보기 싫어서 계속 무시 중이었으며 여동생이 제 눈치를 한참이나 살펴댔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애 아빠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왔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듣기 싫어서 그것도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이 지나서 여동생이 머뭇거리며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사실 요즘 애 아빠하고 안 좋아. 이러다가 이혼까지 가겠다 싶어. 언니,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너 알아서 해. 하나뿐인 동생한테 1억이야? 우리는 친자매잖아. 언니, 나 돈 좀 주라.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언니가 나를 도와주면 나 진짜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인생 다시 시작해 볼 거야. 그럴 수 있어. 약속할게. 그 옆에서 제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그러려면 너는 죽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 인생이 아예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너는 시작부터 글러먹었던 년인데 이번 생은 이미 망했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언니, 정말 1억이야? 언니는 이런 사람 아니잖아. 지금 엄마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네가 감히 누구를 들먹이는 거야? 내 앞에서? 야, 너 귓구멍 파고 잘 들어라. 내가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 앞이라서 더 이러는 거야. 알아? 죄송해서 면목이 없어서. 진작 내가 너 같은 미친년을 끊어내고 쳐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어머니를 고생스럽게 만들었어. 그게 미치게 후회돼서 어머니가 지금 이 모습을 보셨으면 해서 너한테 이렇게 구는 거야. 이제 알아들었으면 내 눈앞에서 꺼져. 그리고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나는 네가 죽어도 너 안 볼 거니까. 그 순간에는 제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네요. 감정이 폭발해서 아주 미친 것처럼 할 말을 다 해버렸고요. 여동생은 놀라서 포기를 한 채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동생을 끊어냈습니다. 참으로 질기디 질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에게 남은 것이 과연 뭐가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제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죽지 않을 거라면 결국 사는 것뿐인데 구질구질하게 땅바닥을 기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힘을 내며 일을 다니고 그렇게 일상을 꾸역꾸역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징그럽고 지겨웠거든요.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 따위는 들지도 않았네요. 제 가족 안에서 볼장을 다 봤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사니까 한편으로는 지내기 편했던 것도 있었어요. 저 자신 하나만 바라보고 돌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인연을 만나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는 결혼 생각이 진짜 없었는데 자기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더라.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제가 본능적으로 아, 이 사람은 나랑 잘 통하겠구나 라는 걸 느껴버렸던 것 같습니다. 여동생이 이혼한 걸 알게 된 것은 그즈음이었죠. 몸 상태가 안 좋았고 원체 약했던 아이가 결국 하늘의 별이 되었으며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대판 이어가다가 결국은 파국을 맞았다는 전말이었어요. 저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왜 연락했어? 아이 잃고 이혼까지 당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알아서 잘 살아. 그게 네 특기잖아. 이런들 저런들 결국 잘 사는 거. 또 어디든 거머리처럼 달라붙을 남자를 찾아가. 그게 네 생존 방식 아니야? 독하게 말하고 먼저 전화를 끊었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기에 제 옆에 든든하게 있어주었던 상대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남편하고는 사실상 이미 부부였죠. 하지만 시댁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시어머니의 반대였네요. 가족이 아무도 없고 혼자라니?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리고 사회 경력이 얼마인데 모아놓은 돈이 그거밖에 없어? 도박한 거 아니야? 아니면 시집을 한번 다녀온 거야? 게다가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며느리감으로 더 어린 여자를 원해.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하는 걸 얼마나 기다렸는데 고작 너 같은 게 아휴 가당치도 않아. 아주 기를 쓰고 반대하셨습니다. 남편의 형제로는 누나, 그러니까 시집간 지 오래인 시누이 한 명뿐인데 되게 멀리 살았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남편이랑 만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요. 편찮으셔서 병으로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 말고는 아무도 없어서 그런지 시어머니께서 무척 집착을 하시는 듯 보였으나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갔죠. 애초에 남편이랑 시어머니 2사람이 왕래를 자주 하는 모자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문자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잠깐 얼굴 보고 이러는 게 다였습니다. 꽤 오래 그렇게 해왔고요. 남편이 어린 것도 아니고 나이가 30대 후반이었건만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품 안의 자식처럼 싸고 도시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어머니가 왜 저러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당황한 눈치였고요. 우리 아들이 고작 그런 여자랑 결혼하는 거 나는 너무 속상해. 아휴, 눈물 나서 미치겠어. 시어머니께서 너무 난리를 치시니까 그 기색이 사그라들 때까지 잠시 기다리자고 저랑 남편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혼을 안 할 생각은 조금 더 없었고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임신을 했던 거예요. 남편은 놀라면서 기뻐했고 시어머니께서는 기절하려고 하셨습니다. 저를 향해 이 천박한 년, 나이 처먹고 그딴 수를 쓰냐, 네가 짐승이냐 등등 정말이지 별별 소리를 다 하셨었네요. 임신까지 한 마당에 꼭 결혼할 거니까 시어머니의 그런 막말을 못 들은 척 흘려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여동생이 떠오르더라고요. 혼전 임신이라니 식은 따로 안 올렸고 혼인신고 끝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예정일을 11일 앞두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여쁜 공주님이었습니다. 남편이 딸아이를 보면서 말했었죠.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봐. 벌써부터 나를 닮았어. 에이, 아닐걸? 나를 닮은 것 같지 않아? 나도 첫째인데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되게 닮았어. 저희끼리는 웃으면서 좋아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못마땅해 하셨었죠.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아들도 못 낳고 기껏 딸이나 낳았냐면서 제가 더더욱 마음에 안 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제가 둘째를 임신했다가 몸이 안 좋아서 유산을 겪게 됐어요. 너무 힘들어서 1년은 우울했던 것 같네요.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던 건 항상 저를 못마땅하고 안 좋게 바라보시는 시어머니의 시선이었죠. 때때로 저는 고부 사이에 낀 남편의 처지가 민망하게 보일 때도 있었고 저 때문에 항상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만 같아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살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꾸린 가정 안에서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갑자기 남편이 췌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암 환자인 것도 모르고 한 집에서 살아온 멍청이였습니다. 별로 심각한 증상 한 번 느낀 적이 없었다고 말하던 남편은 허무해서 미치려고 하였어요. 남편에게 남은 시간은 이미 얼마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병원을 여러 군데 돌았으나 답은 같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처음부터 네가 얼마나 불길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우리 아들이 왜 죽어야 돼? 죽어도 네가 죽어야지. 네가 죽어서 네 목숨값으로 대신 저승의 값을 내자. 그러면 우리 아들이 안 죽어도 되겠지. 시어머니께서는 정신을 놓아버리셨고 선을 넘는 발언들을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무력감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실 거라고 믿으며 지냈던 때에도 이것보다 절망적이지는 않았었죠. 남편은 상태가 갑자기 확 나빠져서 예상보다 더 일찍 떠나고 말았습니다. 딸아이는 자기 아빠가 떠난 것도 몰랐어요. 죽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고 자꾸만 아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 너도 네 딸년도 눈치 없이 대체 우리 아들 이야기를 왜 자꾸 나불대는 거야? 보기 싫으니까 다 꺼져.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모녀를 쫓아내려 하셨죠. 월세 신혼집에서 처음에 살다가 이사를 했던 곳은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시어머니의 몫이 되었던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당신의 집이므로 쫓아낼 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몰라도 어머님 손녀까지 쫓아내시게요? 저희 갈 데 없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길바닥에서 자든지 그러길래 누가 그렇게 친인척 하나 안 두고 살래? 가족도 없는 게 처음부터 구질구질해서 싫었어. 썩 꺼져.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서라도 나는 너랑 네 딸 절대 앞으로 못 보고 산다. 저는 몇 달만 기간을 달라고 했으나 시어머니께선 가차 없었고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단기 월세방을 급한 대로 구했고 아이 몰래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알았던 분이 근처에 살고 계셨는데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저희 딸보다 1살 많은 딸 하나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 아이를 돌봐줄 테니까 마음 놓고 일자리 구하고 다니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정신을 더욱 다잡아야겠다 싶었고 일을 알아봤는데 당장에 공장이나 식당 자리부터 보이더군요. 그 순간 이상하게 여동생이 떠오르며 한숨이 났습니다. 제가 특히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다 보니까 자식을 잃은 여동생이 그때 어땠을지, 그리고 그 애는 제 조카였는데 정을 준 적이 없었다는 생각, 안아준 적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해지더라고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알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해봤더니 여동생이 받았습니다. 만감이 교차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인 걸 알아차리더군요. 언니? 언니야? 언니 맞지? 그래, 나야. 너 안 죽었는지 그냥 그게 궁금해서 연락해봤어. 나 독한 년이라 안 죽었어. 기대를 저버려서 미안하네.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은 뒤 침묵이 오갔습니다. 제가 이럴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죠. 수연아, 내가 미안했어. 자식 잃고 이혼당하고 그런 걸 한 번에 겪은 사람이 너였는데 내가 너 힘들고 외로운 건 생각 못했더라. 저기, 언니, 나도 미안했어. 나 진짜 양심 없는 년이라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로 떠난 내 새끼 생각이 나더라. 미치겠더라.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나더라. 죄송했어. 이제야 반성이 됐어. 내가 내 자식을 잃어보고 나서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지난 모든 것들이 서서히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언니한테도 미안해졌고 죄책감 때문에 그동안 먼저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 여동생의 그런 목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심장이 떨릴 지경이었죠. 그렇게 자매가 만났고 처음으로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마시다 보니까 어느새 가벼운 대화까지 주고받게 됐고요. 여동생은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다 인맥 장사야. 내가 여사님들 비위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추고 딸랑거리거든. 네가? 안 믿어지는데. 먹고 살려니까 별짓을 다 하게 되더라고. 에라이,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정말 여동생이 많이 변한 것 같아서 다시 놀랐습니다. 그런 소리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제 이야기도 전부 들려주었고 한숨을 내쉬며 듣던 여동생이 문득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언니, 내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혹시 집안일을 해볼 생각 없어? 집안일이라니? 가정부 일을 말하는 거야? 응, 맞아. 내가 강남 사는 사모님들하고도 건너 인맥이 닿거든? 말만 잘하면 어떻게든 자리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집안일을 너무 못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도 볼 수가 없었어. 내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온갖 집안일에 도사이기는 해. 강남 쪽이라면 교통편이 많으니까 다니기에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동생이 저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고 저도 장단을 맞춰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자 여동생이 반색을 하더니 알아봐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혹시 부담을 준 게 아닐까 싶었는데 며칠 뒤 여동생이 정말로 저한테 자리를 알려준 겁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오는구나 싶었네요.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구나 싶어서 웃음이 난 채로 여동생을 통해서 건너 소개를 받게 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부촌에 있는 집이었고요. 사모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2년 가까이 저희 집에 와주시던 분이 갑자기 집안에 큰일이 생겨서 도리 없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난감했는데 금방 새로운 분이 와주셔서 다행이네요. 고운 인상을 지니신 분이었고 친절하게 직접 제가 앞으로 할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실수를 안 해야겠다는 각오뿐이었죠. 그 다음에 갔을 때 집에는 또 사모님뿐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일 가고 자식들은 학교에 가 있었고요. 사모님 또한 곧 외출을 하실 거라고 해서 저는 알아서 부엌 일을 시작했어요. 이틀 안에 먹을 반찬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셨었기에
그렇게 해서 완성된 나물 무침을 통에 담는 걸 사모님이 지나가다가 보고 다가오셨어요. 어머, 마늘을 많이 넣으셨네요. 아, 그게 칼칼한 걸 좋아하신다고 설명을 들어서. 네, 잘해주셨어요. 제가 반찬에 마늘 많이 넣는 거 좋아해요. 딱이네요. 실수할까봐 놀랐는데 사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시는 모습에 저는 이상하게도 꼭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죠. 잠시 후 저는 식기들을 정확히 파악해두려고 구석 수납장까지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앞치마 주머니에 뒀던 휴대폰이 걸리적거려서 빼두었고요. 외출을 나가시려던 사모님이 다시 저에게 다가오셨다가 그 휴대폰을 보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져서 제가 돌아봤더니 사모님이 수납장 모서리에 걸쳐진 제 휴대폰을 빤히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모님, 이제 나가세요? 네. 아까 반찬 잘하신 게 너무 좋고 마음에 들어서 저 나가면 여유롭게 차 한잔 하시고 과자 같은 것도 꺼내 드시라고 알려드리려고요. 네? 아, 아니에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기, 근데 보려고 한 건 아니고 휴대폰에 붙인 사진이 눈에 들어와서요. 제가 휴대폰 뒷면에 사진을 끼워두었거든요.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찍은 것이었죠. 어머니하고 어린 시절에 단둘이서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뒤로 제가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휴대폰 뒤에 넣고 투명 케이스를 덮고 다녔었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어렸을 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좀 낡았죠?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분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 돌아가신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그제서야 사모님의 안색이 파리하게 질려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당황스러운 와중에도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성함을 밝혔고 사모님이 이마를 짚고 휘청거리셨어요. 놀란 제가 사모님을 부축해드렸죠. 의자에 앉혀드리고 물 좀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컵을 찾는 동안 제 손이 왜 그렇게 떨리던지요. 간신히 마땅한 컵을 찾아서 물을 건네드리려는데 사모님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떡해요? 암만 해도 제가 지금 동생을 찾은 것 같은데요. 네, 동생이요, 동생. 제 친동생. 사모님의 외침에 컵을 받친 쟁반이 기울어 버렸지만 저는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그것부터 여쭈었어야 했으니까요. 제가 친동생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는 지금 느낌이라는 게 오고 있어요. 아니에요. 뭔가 착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사모님 동생이요? 저는 언니가 없어요. 형제라고는 여동생 하나뿐입니다. 제가 침착하게 대답을 해드렸으나 사모님은 여전히 창백해진 낯빛이었고 외출은 취소했으니 누군가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모님이 하고 마신 황당한 착각을 바로잡아 드려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누가 집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자마자 놀라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정말로 닮았잖아. 저를 향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으나 저는 무의식 중에 그분과 사모님과 닮았다고 느끼는 중이었습니다. 과연 사모님의 부친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오신 어떤 분께서 저에게 정중한 태도로 그분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디 기업의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세상에 살다 보니 제가 웬 기업 회장님을 이렇게 가까이 뵙게 된 거였죠. 같이 오신 분은 비서님이셨는데 들고 계셨던 종이 봉투를 회장님께 건네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고 사모님이 갑자기 그걸 낚아채시더니 제 눈앞에 들이미셨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자마자 제 입에서 목소리가 제멋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세요.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알려주셨고 저는 깜짝 놀라서 앞만 봐도 제 어머니로 보이는 사진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복하게 자란 회장님은 가난한 집안 딸과 만나 사랑에 빠져 가족들이 반대하는데도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내분은 계속되는 시집살이 등으로 점점 더 힘들어하셨죠. 딸을 낳으신 뒤로는 더 그랬고요. 그런데 둘째마저 딸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아내분은 갓 태어난 아기를 보기 싫다며 그 집안 사람들이 바깥에 내놓은 걸 아시고 분노에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이혼하고 나가겠다고 하셨죠. 아내분이 둘째를 출산하며 몸이 너무 망가져서 또 임신은 힘들 것 같다는 진단이 있었던지라 그 집안 사람들은 쌍수를 두고 환영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줄 새 여자를 드리는 게 낫다는 소리를 회장님은 매일 듣고 계셨죠. 사랑만으로 결혼했으나 현실은 냉정했고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은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파국을 맞게 되었고 아내분은 미련 하나 없이 둘째를 데리고 떠나셨어요. 친탁을 한 외모에 똘똘했던 첫째는 그 집안에 남겨두셨고요. 회장님은 집안 내 성화에 못 이겨 배경 좋은 여자와 재혼을 하셨고 아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둘째를 데리고 떠난 전처가 돈 많은 사람을 물어서 행복하게 산다고 전처와 둘째를 위한다면 찾지 않는 게 나을 거라고 옛 결혼 생활의 기억은 온통 고통뿐이라고 그런 소리를 집안 사람들이 계속해왔고 회장님 또한 과거를 영영 서툴과 아팠던 기억으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재혼을 하신 분은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들이 후계자로 낙점되었죠. 저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과 사모님의 주장은 제가 바로 그 이야기 속의 둘째라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저는 회장님의 친딸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바로 제 친언니였던 것입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와 제 인생에 차마 끼어들 용기가 없어서 한 번쯤 만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참으며 살아왔다고 제 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풍족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 상상해왔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용기가 없었다는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서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여동생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을 끄집어냈더군요. 내가 옛날에 아버지가 술주정 하시는 걸 어느 날 들었는데 이상했어. 애를 낳자마자 도망가 버린 그년만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린다고. 애들 엄마를 바로 만나서 망정이었지. 분명 그런 소리를 아버지가 했었거든. 그리고 또 그년이 유흥을 좋아했던 년이라 그런지 딸년이 지를 낳아준 애미 닮아서 엉망진창이다. 이런 소리도 했었어. 당시에는 대체 뭔 헛소리인가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때 들은 내용이 안 잊혀지더라고. 여동생의 말까지 듣자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아버지는 여동생을 데리고 그렇게 서로 만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동생은 피가 안 섞인 자매였고요. 이 기가 막힌 반전 앞에서 그저 웃음만 났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대수랴 싶었네요. 저희는 결국에 어차피 자매였던 것을요. 그리고 여동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진짜 아버지와 언니를 이번 생에서 못 만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집을 새로 구했고 넓은 공간에서 아이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평생의 돈 때문에 걱정해 볼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저는 시어머니도 다시 배웠는데요. 급하게 쫓겨나느라 집에서 미처 못 챙긴 물품이 있었다는 게 떠올랐고 그걸 가지러 갔습니다. 제가 혹시 다른 걸 훔쳐가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셨던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눈 시퍼렇게 뜨고 마중부터 나와 계셨죠. 고급 외제차에서 제가 내리니까 몹시 당황하셨고요. 그뿐인가요? 부잣집 꼬마 아가씨처럼 차려입은 저희 아이가 내렸을 때는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차가 저게 뭐야? 그 옷이며 가방이며. 애는 또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입힌 거고? 아, 맞다.
어머니께서는 아직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알고 보니 제가 가족이 있었더라고요. 어머님께 내쳐지고 버림받은 김에 가족을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완전히 부잣집 딸이었더라고요. 집안에서는 제가 어쩌고 사는지 몰라서 저를 못 찾았던 거고요. 아무튼 저는 아이하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랍니다. 저는 우아하게 미소를 지어드렸고 얼이 빠져있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스쳐갔어요. 집안에서 제가 찾던 물품을 챙긴 뒤 미련 없이 나왔고요. 그 사이 시어머니께서는 아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신 뒤였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어린 아이로부터 놀라운 진실들을 확인받으신 시어머니의 안색이 시체처럼 변해 있었어요. 예, 온 김에 밥이나 한술 뜨고 가지 않고? 웬 밥이요? 저희가 같이 밥 먹을 사이는 아니죠, 어머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니? 내가 우리 아들 그렇게 가고 나서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정상으로 돌아온 지 며칠 안 됐단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때의 일들이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혹시 너한테 심하게 굴었다면 그건 내 본심이 아니었어. 정말이야. 시어머니께서 너무 필사적인 나머지 얼굴에 식은땀을 좀 흘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노력을 못 본 척하며 아이의 손을 잡은 채 꾸벅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는 게 전부였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께서 안타까움에 신음하시며 발을 동동 구르시는 게 느껴졌죠. 솔직히 후련하기는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애달프게 떠나는 차를 바라보시며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뒤늦게 존재를 알고 만나게 된 피가 섞인 제 가족들과 그리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끈끈한 제 여동생까지 모두와 함께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에게 정말 귀여운 시어머니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 사연이 조금 더럽고 웃길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어렸을 때 제게 가족은 있었지만 그다지 화목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척이나 개인주의적인 분들이셨고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는 용돈도 제 스스로 벌어서 써야 했어요. 덕분에 어린 나이에 학교 다니면서 전단지 알바해보고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도 해봤습니다. 저는 모든 집이 다 저희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볼 때 엄마가 용돈으로 얼마를 줬다, 생일이라고 무슨 선물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 집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은 건 초등학교 때 끝났던 것 같아요. 그나마도 인형 뽑기에서 몇백 원으로 쉽게 건질 만한 허름한 인형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이 못 살았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범한 중상층 정도로는 살았기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왜 저는 생일 선물 안 줘요? 너도 이제 다 컸는데 생일 선물은 무슨 생일 선물이야? 원래 중학생 들어가서부터는 생일 선물 같은 거 안 받는 거야. 아, 그런 건가? 그래도 난 받고 싶은데. 됐어. 얼른 숙제나 해. 숙제 다 했어? 하고 가져와봐. 제가 물으면 부모님은 저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본인들이 선물을 받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생일 선물 살 시간에 공부를 하라며 다그친 적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가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애정을 갖기는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점점 더 부모님과의 사이는 멀어지고 그냥 한 지붕 아래에서 밥을 먹고 가끔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건조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모르겠지만 부모님과 사는 건 그냥 저 혼자 사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심 친구를 사귀든 연인을 사귀든 다정다감하고 저한테 선물 같은 것도 잘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거나 잘해줄 때도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은 어디 갈까? 저번에 너 가고 싶다던 수족관 갈까? 좋아. 지금 출발해도 늦을 수 있으니까 얼른 가자. 맞다. 지영아, 이거 받아. 어? 이게 뭐야? 저번에 너 갖고 싶다 했던 인형. 잘 때 껴안고 자. 요즘 잠도 잘 안 온다 했잖아. 뭐야, 이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살 중반에 만난 남자친구는 제 이상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저한테 이것저것 주는 것도 좋아했고, 반대로 제가 무언가를 주면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사소한 것도 잊지 않고 챙겨주고 이벤트도 간간히 열어주며 사랑을 참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성격이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낯간지러운 말들도 조금은 능청을 섞어가며 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단 말도 할 수 있었어요. 아마 제가 태어나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일 거예요. 남들이 보면 작은 변화이겠지만 저에겐 정말로 큰 변화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서로 머리도 비슷하고 집안 환경도 비슷해서 결혼을 생각하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랑은 3년 정도 사귀었는데 아무래도 그쪽이나 저나 결혼 생각이 아예 없지 않다 보니까 아주 진지하게는 아니고 가벼운 정도로 서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제가 남자친구가 있든 아니면 여자친구가 있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라 그냥 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직접 본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확실히 감정도 풍부하고 저한테도 엄청 잘해주셨어요. 꼭 지영이가 우리 훈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네. 얼굴도 이쁘고 똑부러지고 우리 아들이 모자란 구석이 있긴 하지만 지영이 네가 잘 메꿔주면서 살면 좋겠어. 모자르긴요. 아니에요. 내 아들은 내가 더 잘 알지. 지영아. 그리고 이거 핸드백인데 받아라. 직장 다니면 좋은 가방 하나쯤은 필요할 거 아니야. 비싼 건 아니고 상품권으로 산 거니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가 주는 취직 선물이라 생각해. 네, 특히 남자친구 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제가 똑부러지고 예의가 바르다고 하는데 남자친구한테 몰래 듣기로는 저처럼 오래 사귄 여자가 남자친구는 제가 처음이라 그랬습니다. 늘 짧은 연애만 반복하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결혼까지 어렴풋이 생각할 만한 사람을 만나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좋았던 것 같다고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가끔 비싼 선물도 턱턱 해주시곤 했는데 어찌 그리 제 취향을 잘 아시는지 질도 디자인도 너무 예쁜 선물을 해주셔서 늘 감사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아버님도 말을 잘하시는 분이라 제가 갈 때마다 농담을 하시거나 장난을 치시면서 절 편안하게 대해주셨는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수다를 떨고 있으면 꼭 정말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상하죠? 평생 집에서 살았는데 그 순간의 온기는 정말 큰 편안함과 안도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뒤로 결혼하기 전까지 시부모님 되실 분들을 몇 번 더 만났는데 시어머니는 흔히 얘기하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같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는 이런 이야기하면 버릇없다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귀여우신 분이었어요. 시집살이도 하나 안 시키셨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부려서 할 일을 안 하면 저를 불러서 앉히고는 일하고 오느라 힘든 거는 나도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일이 밀리기 시작하면 집안일이라는 게 원래 끝도 없잖니. 안 그래? 다음부터는 힘들더라도
꼭 할 일은 하고 누워야 한다. 라며 마치 중고등학생 딸을 타이르는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제 나이가 30이 가까워졌는데 그동안 부모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저는 시어머니의 방식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살면서 봐온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주변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봐도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건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을 친다거나 하는 등 굉장히 뻔한 것들이었는데 저희 시어머니 취미는 동네 카페에 디저트 탐방을 다니는 거였습니다. 예, 내가 이번에 새로운 카페를 한 군데 들러봤는데 거기 조각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더라. 너 나중에 나랑 같이 가자. 얼마나 달콤하고 맛이 좋은지 네 생각이 절로 나더라. 정말요? 알겠어요. 어머님, 다음에 같이 가요. 또 보통 보글보글 볶은 파마머리를 유지하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길게 기른 머리를 포니테일 형식으로 묶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트리트먼트며 린스로 머릿결을 열심히 관리하셨죠. 입고 다니시는 옷도 요즘 할머니라고 하기에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련됐고 여러모로 젊게 사시면서 소녀 감성을 유지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함께 다닐 때도 마치 또래 친구처럼 편하고 좋았고 저는 주말마다 시어머니와 나가는 외출 시간을 기다리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지영아, 우리 이거 먹을까? 네, 어머니. 왜 그러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배가 아파서. 아이고, 저런. 얼른 화장실 갔다 와라. 기다리고 있으마. 어머니껜 배가 아프다 했지만 제가 급하게 입을 틀어막은 건 어머니 입냄새 때문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 입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위에서 주절주절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무조건 속으로 삭히면서 뒤에서 꿍에 있는 스타일도 아니셨고 불만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하면서도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핵심만 전달할 줄 알고 한 번 이야기가 끝나면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 꺼내지 않는 등 뒤끝도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은 한 번도 들지 않을 정도로 시어머니가 정말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입냄새. 여기는 어떠니? 네, 저는 좋아요, 어머님. 그래? 그럼 여기로 가자. 근데 너 감기 걸렸니? 왜 그렇게 코가 맹맹해? 약이라도 사줄까? 아니에요. 그냥 비염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살면서 입냄새 나는 사람을 처음 본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시어머니의 입냄새는 커피로 치자면 그냥 커피가 아니라 TOP라고 해야 될까요? 가까이서 이야기하면 냄새 때문에 숨을 쉬기가 어려워서 일부러 입으로만 숨을 쉬면서 대화를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고 함께 있으면 재밌는데 입냄새 때문에 사람을 피해야 하는 곤욕을 아시나요? 저는 몰랐다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했던 건 남편이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랑 가까이서 이야기를 해도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너무 예민하거나 그냥 그날따라 유독 시어머니 입냄새가 심하신 거였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시어머니 입냄새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진짜 남편한테 묻기까지 수십 번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남편 입장에서는 부모님인데 제가 괜히 헐뜯는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정말 저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사실 남편도 느끼고 있는데 참는 건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님 입냄새 나만 느끼는 거야? 난 이미 포기한 지 오래야. 그래서 엄마랑 이야기할 때는 미리 숨 참고 가. 그래야 냄새 안 나니까. 아, 정말로?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그저 저보다 오래 시어머니를 봐왔기 때문에 입냄새를 피하는 달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웃기지만 웃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나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보니까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미세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이미 몇 걸음 전부터 바짝 긴장된 표정으로 숨을 참는 것 같은 남편과 시아버지. 저는 숨을 참으면 다른 표정을 짓기가 어렵던데 남편과 시아버지는 얼마나 이런 행동을 오래 해왔는지 입으로만 숨을 쉬면서도 엄청 편하게 얼굴 표정을 지으며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여보, 코로 숨 참고 입으로 숨 쉬면서 제대로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웃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코로 숨을 쉬게 될 수밖에 없거든?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웃어지지가 않아서. 대신에 웃을 때 쉬게 되는 숨은 내쉬는 숨이라서 웃고서 바로 숨을 참으면 그런 대로 괜찮아. 말도 안 되지만 저런 이야기를 몰래 TV랍시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진짜 웬만하면 시어머니한테 잘 이야기를 해서 입냄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한 거였으면 남편이나 시아버지도 진작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시어머니 자체는 너무 좋은데 같이 쇼핑을 다니거나 밥을 먹을 때 일부러 고개를 돌려야 하고 애써 숨을 참으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이미 익숙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포기한 모습이라 제가 더 어떻게 할 수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저랑 남편도 똑같이 칼퇴근을 하고 시부모님도 집에 계시는 터라 넷이서 오손도손 저녁을 먹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근처 족발집에서 족발 대짜랑 보쌈 중짜를 시키고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쌈장에 마늘을 찍어서 먹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다는 듯 저에게 말을 걸었죠. 그러고 보니 우리 지영이는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이어서 아마 모를 텐데 내가 이전에 입냄새 때문에 정말 고생을 했어. 아휴, 양치질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젊을 때부터 입냄새 난다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다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마늘 같은 것도 못 먹었어. 입냄새 심해질까 봐. 근데 내가 나중에 막 찾아보니까 녹차를 꾸준히 먹으면 입냄새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랑 결혼하고 우리 아들 낳고 커피 마시던 것도 끊고 녹차만 마셔가지고 이제 입냄새가 사라져서 마늘 같은 것도 편히 먹는다.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도 모르게 남편과 시아버지 눈치를 봤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도 애매하게 웃고 있길래 저도 호호 웃으면서 어머, 그러셨구나.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 이제 아무도 나한테 입냄새 얘기 안 해. 아마 나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과거가 있는 줄도 모를걸? 본인이 입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감히 그 앞에다 대고 여전히 입에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만한 용자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시어머니의 입냄새를 없애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시어머니 행동을 잘 살펴봤어요. 혹시 입냄새를 악화시키는데 좋은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소 식단에 그다지 자극적인 것도 없었고 과거 입냄새 때문에 커피를 끊은 이후로 지금까지도 커피는 마시지 않는지 하루에 물이나 녹차만 한두 잔씩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저와 디저트를 먹으러 카페에 갔을 때도 커피류는 전혀 시키지 않았죠. 어머님, 이게 몸에 좋은 약이라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일부러 어머님 드리려고 주문했는데 혹시 먹어보면서 괜찮으면 더 주문해 드릴게요. 건강 챙기는 영양제랍시고 입냄새에 좋다는 약을 사서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후기가 엄청 많길래 내심 시어머니에게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시어머니가 평소 건강 같은 걸 잘 챙기시는 분이라 이런 약 같은 걸 사다 주시면 꼭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스타일이라서 얼마 안 가서 효능이 나타나겠구나 싶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분명 약을 드시는데 입냄새가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가 않았죠. 여보, 내가 알아보니까 편도결석이라는 게 입냄새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더라. 혹시 엄마한테 편도결석이 있는 게 아닐까? 남편이 말한 이야기에 혹시 그건가 싶어서 어머니한테 오랜만에 치과 검진을 다 같이 받으러 가자는 핑계로 남편과 시아버지까지 대동하고서 함께 치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접수를 할 동안 몰래 다른 간호사한테 가서는 저기 죄송한데 이게 들키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몰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입냄새가 너무 심한데 혹시 편도결석이 있는지 위주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무슨 첩보 영화처럼 전달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기는 했으나 고개를 끄덕이는 간호사 덕에 이제 원인을 좀 알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머니에게는 편도결석도 없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입냄새가 날 원인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나가 있을 때 진료한 치과 의사에게 조용히 저희 어머니가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러신데 편도결석이 아니면 혹시 입냄새가 심한 원인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 커피 같은 것도 안 드시고 마늘이나 부추도 거의 입에 안 드시거든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이것저것 원인을 이야기하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역시나 시어머니의 입냄새 원인을 찾는 것은 미궁에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입냄새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의 입냄새는 마치 상온에서 오랜 시간 있어서 잔뜩 부패된 음식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점점 짬이 늘어났는지 시아버지나 남편처럼 시어머니 앞에서 숨을 참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 되었죠. 제가 남들에 비해서 정말 비위가 약한 편이라 조금도 긴장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살겠어요.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입냄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싶었습니다. 여보, 그냥 어머님한테 아직 입냄새가 심하다고 말씀드리면 안 돼? 너 혹시라도 엄마 앞에서 그런 얘기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마. 비슷한 일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나름대로 시어머니 입냄새 원인을 찾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하자니 아무것도 통하는 건 없고 아무리 저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 도리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영아, 우리 오늘도 저번에 갔던 카페 갈까? 좋아요, 어머님. 어머니가 카페에 가자 해서 어머니 손을 잡고 카페로 가고 있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입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절대 꺼내려 한 건 아니었고 친구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어머님, 제 친구 중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된 애가 있는데요. 그것도 결혼을 앞두고 헤어졌대요. 그래? 왜? 사실 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는데 남자친구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나 봐요. 거기에 빠져선 정신 못 차리고 제 친구 연락도 안 받고 하다가 결국 청첩장 다 돌렸는데
크게 싸워서 이번에 파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남자친구한테 입냄새가 되게 심하게 났는데, 그것도 제 친구가 싫다고 하면서 파혼하자고 했대요. 어머머머, 세상에.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셨고, 저도 거기에 빠져 더 이야기를 잇게 되었어요. 입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아주 세세하게 묘사를 해줘가면서요. 정말 생선 비린내와 채소 썩은 냄새가 혼합된 것 같다고 하는데 제대로 말하면 정말 경기를 일으킬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입 맞출 때도 숨 정말 안 쉬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 있죠? 나중에 남자친구가 안 볼 때 코를 막은 적도 있대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푼숙히 다분했던 저는 그만 입냄새 얘기에 빠져 한참을 어머니와 웃다가 어머니 입냄새는 그에 비해 약과예요. 하고 말해버린 거예요. 뭐? 입냄새라니? 내가? 아유, 난 그런 거 안 나는데 너 지영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저도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입에서 왜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건지. 긴장을 너무 푼 나머지 금겨를 말해버린 거였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고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말을 버벅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은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이 헛나왔어요. 지영아, 솔직히 말해라. 나한테 입냄새 나니? 거의 울듯이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뭐라 말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 딱 한 번 예전에 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절대 한 번도 나지 않았고 맡은 적이 없다고 맹세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씀을 들으셔도 안심이 안 되셨는지 계속 입으로 손을 가리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물까지 그렁해 안절부절 못하시다가 어머님은 그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도 가지 않으시고 곧장 집으로 뛰어가셨어요. 여보, 나 어떡해. 나 어머니한테 오늘 모르고 실수해버렸어. 뭐?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경악을 하고 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 저를 대하는 태도도 대면대면 하셨어요. 특히나 제가 오기 전엔 양치질을 하셨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도 어머니를 마주할 때마다 항상 칫솔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큰 실수했다 싶으면서 괜히 죄스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대화하는 중간에도 혹시나 뭔가 제 표정이 이상하다 싶으면 갑자기 불이 나게 화장실로 뛰어가셔선 가글이나 하고 오시곤 했어요. 정말 시어머니께는 죄송스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때 그래도 좋았습니다. 어머님께 죄스러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입냄새가 확실히 줄어드실 것 같아 대화할 때 좀 편해질 수 있었거든요. 허나 그러던 어느 날 전 다시 마음이 아주 불편해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한숨을 푹 쉬며 집에 들어와선 갑자기 술을 찾더군요. 여보, 나 여기 냉장고에 넣어둔 술 어딨어? 당신 왜 밥도 안 먹고 술부터 찾아? 밥을 먹어야지. 아니, 나 그냥 오늘 엄마한테 너무 시달렸더니 술이 너무 땡겨서. 어? 아니, 그게 자기 입냄새가 나냐 안 나냐 문제로 오늘 3시간 동안 나한테 묻고 또 묻는 거 있지?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냄새 맡게 하고 혹시 네가 별다른 말 한 거 없냐 물어보고. 정말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3시간 동안 엄마 입 앞에 있었다고. 미치는 줄 알았다. 아무튼 나 지금 너무 고문당한 것처럼 힘드니까 술상 좀 차려줘. 전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한 진 사실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갔는데 어머니가 아직도 그 문제에 집착하고 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적어도 제 앞에선 별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꼈고 나름의 작전이라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턴 정말 남편과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왜 이리 좋은 냄새가 나지? 세상에, 어머님한테서 꽃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엄마, 뭐 향수라도 뿌렸어요? 아니, 향수는 무슨 나이 먹고 그냥 로션 좀 발랐는데? 어쩐지 어머님 얼굴에서 나는 냄새 같아. 그지 여보? 엄마, 이 로션 냄새 되게 좋다. 당신 것도 구매해줘야겠어. 은근슬쩍 시어머니 앞에서 향기가 좋다느니 하면서 가까이 다가간 적도 있고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녹차 안 드셔도 입냄새 안 난다는 말을 슬쩍 흘린 적도 있어요. 저희의 노력이 하늘에 닿은 걸까요? 시어머니의 굳어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어느 날부터 저희 앞에서 가글이는 하지 않으셨고 남편도 따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대신 다시 입냄새의 고문은 시작되었지만 저희는 감지덕지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좋은 소식을 얻게 되었어요. 바로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고대하던 아이 소식에 저와 남편을 포함해서 시부모님까지 다 같이 기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죠. 입덧이 너무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임산부들이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는 입덧도 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진짜 3일을 물이랑 과일 몇 조각 먹고 버틴 적도 있었어요. 게다가 입덧이 평소 비위랑도 연관이 있는 건지 임신을 하고 나니까 맛은 물론이고 냄새도 훨씬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정말 조금이라도 냄새가 평소랑 다르면 바로 속에서부터 헛구역질이 올라오는데 배는 고파 죽겠고 먹을 수 있는 건 없고 안절부절하는 남편을 두고 하루 종일 온 적도 있었습니다. 지영아, 이거라도 먹어봐. 응? 딱 한 입만. 시어머니도 제가 걱정이 되는지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만들어서는 먹어보라고 수저에 음식을 떠서 주시는데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음식이고 뭐고 시어머니 입냄새 때문에 당장이라도 토악질이 나올 걸 참는 게 더 곤욕이었습니다. 진짜 시어머니 입냄새가 느껴질 때마다 애써 슬픈 생각을 하면서 주의를 돌릴 정도였죠. 그렇게 임신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까요? 일시적인 건지 그때는 그래도 남들만큼은 아닐지언정 이래저래 식사도 챙겨 먹을 수 있었고 입덧도 한창 심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진짜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살겠더라고요. 마침 그때 친구들이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다고 바람 좀 쐴 겸 놀이동산을 가자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채비를 한 뒤 친구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물론 임산부이기 때문에 기구는 하나도 안 탔어요. 그냥 사람들 보짝보짝거리고 놀이공원 특유의 밝은 분위기를 느끼러 간 거였죠. 아침 일찍 개장 시간에 맞춰서 놀이동산에 간 뒤 저녁에 아주 늦지 않을 때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임신하고, 정확히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친구들과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던지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제가 SNS에 올린 사진을 통해서 놀이동산에 간 걸 보신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집에 갔을 때 너 놀이동산 다녀온 거니? 라며 저를 혼냈습니다. 네, 다녀오기는 했는데 요새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속이 안 좋아서 친구들이 데려가 준 거예요.
가서 놀이기구는 하나도 안 탔고 그냥 간식만 먹고 걸어 다니다 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를 가졌는데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어떡해. 혹시나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밀쳐져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시어머니가 혼내시는 것은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야 당연히 제 걱정이 돼서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눈치 없이 잔뜩 풍겨대는 시어머니의 입냄새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근래 들어서 괜찮아졌던 비위가 다시 한번 부글부글 들끓는 느낌이었죠. 일부러 고개를 뒤로 내빼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들으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그만큼 가까이 다가오는 통에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나이 든 사람이 괜히 오지랖 부리는구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네가 나중에 또 그렇게 조심성 없이 굴까봐 말하는 거야. 네, 어머니.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머니 입장에서 걱정될 만한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진짜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가 그만 이야기를 하게 하려고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내내 하면서 들어도 시어머니는 이참에 자기가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말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헛구역질 때문에 몸이 들썩이는 거를 몇 번을 참았습니다. 1번, 2번, 3번. 내가 너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알지? 하지만 진짜 코앞까지 와서 이야기하던 4번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웩하며 속을 긁어올리고 입을 열었는데 그대로 시어머니 얼굴에다가 오바이트를 쏟았죠. 졸지에 제 토삼으로 얼굴에 뒤집어 쓴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 얼굴에 토를 쏟은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잠시 정적이 이어지다가 정신을 차린 제가 급히 수건을 가져가 시어머니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입냄새 때문에 저도 모르게... 사람이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진실을 내뱉게 되더라고요. 뭐? 내가 입냄새가 난다고? 하루에 양치만 5번씩 하고 녹차도 3잔을 가득 채워 먹는데 아니, 너 거짓말을 한 거니? 그럼?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본인 얼굴에 토가 끼얹어진 것보다도 여전히 입냄새가 심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훌쩍이기 시작하더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가 얼굴을 닦아드리는 수건도 팩하고 낚아채서는 본인이 닦기 시작했죠. 그때 본능적으로 이거 잘못됐구나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아니라고 그냥 장난친 거라고 어떻게든 해명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그 뒤로 좌불안석으로 있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사실 과거에 이미 입냄새 가지고 시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가 시어머니가 삐져서 이혼하자고 난리친 전적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입냄새가 자기들 금기어였다나 뭐라나. 당신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때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지. 왜 이야기를 안 했어? 내가 그거 알았으면 당연히 어머니 앞에서 더 조심했을 텐데. 오늘 토한 건 뭐 조심 안 해서 일어난 일이야? 어떻게 보면 잘 됐어. 솔직히 언제까지 엄마 입냄새 두고 볼 수만도 없는 일이고. 나중에 엄마 기분 괜찮아지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엄마랑 의논해서 입냄새 한번 제대로 없애보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불시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게 된 것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시어머니와 함께 방법을 찾아서 입냄새를 없앨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와 냉전 아닌 냉전 상태이기 때문에 서먹해서 말을 걸기가 어려웠지만
일단 시어머니 좋아하는 디저트도 많이 사다 드리고 옆에서 열심히 알랑방구 끼면서 시어머니 마음이 조금 더 풀리면 그때는 시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제대로 가서는 정밀검사라도 받게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생각보다 더 커지더군요. 바로 저희 엄마 때문이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입냄새 사건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사실 엄마랑 미주알 고주알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편은 아니었는데 저도 심란하고 하다 보니 얘기가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오랜만에 저 사는 집에 놀러 오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엄마와 저와 그간 사는 얘기를 나누고 있던 참이었는데 엄마는 그 근처 구경도 할 겸 카페라도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근처 맛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머, 사돈. 여기서 다 뵙네요. 지영이가 말 안 해줘서 모르고 있었는데 그간 잘 지내셨어요? 저야 잘 지냈죠. 네, 그 카페에 하필 시어머니가 디저트를 사러 오셨더군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엄마를 보신 거였기 때문에 얘기라도 나누자며 자리를 잡으셨고 저희 셋은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구석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왠지 그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어딘지 불길하달까요? 엄마와 저 시어머니 셋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얼른 집에 가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자기 건강검진 받은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정말 우리 나이 되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젊을 때 몸 관리 좀 해놓을 걸. 등산 다니면서 매일 후회한다니까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큰 이상은 없지만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비 오면 무릎 아프고 괜히 허리 쑤시고.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자주 와서 주물러주고 돌봐주니까 편하고 좋았네요. 그래요? 우리 딸이 싹싹해서 다행입니다. 맞다. 근데 사돈, 지영이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입냄새가 나셔서 어째요?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이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이네요.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건 보통 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던데. 아휴, 제가 아까부터 느꼈는데 사돈 입에서 좀 심각한 냄새가 나긴 하네요. 이건 뭐 거의 하수구 냄새인데. 어쩌나요.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전 엄마가 그걸 정말 대놓고 말씀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니, 비밀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못 준 제 탓입니다. 엄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스름해졌고 저는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칠 수 없어 고개를 차마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 별 말씀 안 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너무 시어머니의 기분이 신경 쓰여 장문의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혹여나 상처받았다면 죄송하다. 저희 엄마에게 말한 건 별다른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여기서 괜찮다는 시어머니의 말은 정말 괜찮다는 말이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저는 시어머니 집으로 가 다시금 죄송하다고 싹싹 빌며 입냄새 나는 게 흠도 아니고 정말 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자 설득했어요. 제가 꽤 진심 어린 태도로 나오자 시어머니도 처음엔 조금 불쾌하신 표정이었지만 제 말에 못 이겨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이걸 창피하기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정말 네 말대로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 검사 한번 받아보자꾸나. 아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창피한 마음에 자꾸 피하기만 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어머님 기분 상하셨을까봐 걱정이었는데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저랑 꼭 가봐요. 알겠다. 그리 하자.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얼싸안고 화해를 할 수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마음이 가볍던지 콧노래가 절절 흘렀습니다. 대신 눈치 없는 엄마에겐 절대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죠. 시아버지는 소식을 들으셨는지 직접 전화까지 걸어와선 내일 꼭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발 원인을 좀 찾았으면 싶다. 나도 좀 살게. 나이가 들어서 숨 참는 것도 힘들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어머니와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솔직히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봐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별일 없으리라 굳게 믿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은근슬쩍 긴장하는 눈치이긴 하지만 제가 옆에서 많이 챙겨드리려 해요. 냄새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저희 시어머니 그 누구보다도 좋으신 분이거든요. 비록 시어머니 입냄새가 하수구보다 더 심할지언정 저에게는 정말 최고의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 얼굴에 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오길 많이 응원해주세요. 무엇보다 어머님들 건강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